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또 미국 기업들 실적에 따른 부정적인 전망이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유로존과 EU 재무장관들이 차례로 모이지만 뾰족한 위기 해법을 내놓지 못할 거란 예상도 지수에 미리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료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들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컬럼버스 휴일에도 문을 연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중국의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확장세를 확대하면서 시장 심리를 살렸지만 세계은행이 올해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7.2%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또 이날 오후 IMF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지수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들의 모임이 열리지만 독일이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불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있는 만큼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수 반등을 막았습니다. 9일 장 마감 이후 3분기 어닝 시즌의 첫 테이프를 끊게 되는 알코아가 강보합권을 유지한 가운데 넷플릭스가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덕에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나스닥 지수는 0.76%, S&P 500 지수는 0.3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악재가 됐습니다. 중국의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확장세를 확대하면서 시장 심리를 살렸지만 세계은행이 올해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7.2%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영국은 0.5%, 프랑스는 1.46%, 독일 역시 1.44% 하락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악 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인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25%로 지난해의 8.3% 대비 0.9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5월 세계은행이 예상한 성장률 7.6%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중국 경제의 하강이 우려할 만하며 제한적인 완화 정책으로 인해 향후 몇 달간 경제가 좋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은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호프만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가 7.7% 성장에 그친 이후 내년에는 8.1%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경제 상태가 양호하지만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 금융 부분 재자본화를 위한 자원을 이미 받기로 했기 때문에 유로존으로부터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8일 룩셈부르크를 방문한 쇼이블레 장관은 스페인은 은행권이 과거 부동산 버블의 결과로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자본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며 지원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의 개혁 의지와 그리스의 지원 여부, 금융동맹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구제금융 차기 집행문 지원 여부에 대해선 유럽위원회와 또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의 판단에 달렸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지난달 중국 내 서비스업 경기가 지난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룸버그는 HSBC가 집계하는 중국의 9월 서비스업 PMI가 54.3을 기록해 51을 기록했던 8월보다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HSBC의 서비스업 PMI는 한 달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를 인용해 앞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들이 서서히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중추절과 국경절이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을 맞이해 소비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지난달 HSBC 서비스업 PMI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던 투자자들이 다소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모바일 매출 전략에 대한 우려로 미국 현지에서도 매도 투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금융서비스 리서치 업체인 BTIG는 페이스북의 모바일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투자 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습니다. BTIG 측은 페이스북이 최근 모바일 광고 증대를 위해 여기저기 광고를 붙이는 바람에 사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사용자 경험과 수익화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TIG는 페이스북의 올해 매출 전망치를 종전 50억 달러에서 49억 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구제금융 수용 의사를 한번 밝힌 적이 있었는데 자주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입장은 네. 구제금융보다는 긴축이행 네.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라 입장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3일 저희가 이제 개천절 휴일로 인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니온 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원에서 의원들의 찬성을 좀 독려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현재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현재 내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명확 관화해지니까 다시 이제 기존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현재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든 신청하지 않든 현재 유럽의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스페인이 혹이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부분을 가장 현재 걱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쇼이블레 장관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라는 종전의 입장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지난달부터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남겨진 숙제로서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까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열릴 텐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거네요. 언제쯤 좀 확실해질까요? 라우이 총리가 언제쯤 이제 발표할지 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의 가능성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2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지나야 그 윤곽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내일까지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특별한 현재 스페인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이달 18일과 19일 열릴 EU 정상회담에서도 큰 기대를 갖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까나리아스가 6번째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현재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고 카탈루냐 지방이 11월 달에 재정이나 조세권에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지방선거도 현재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스페인의 현재 내용들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약 593억 유로의 자본 확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미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통해서 1,000억 유로를 수혈할 수 있는 은행권 구제금융은 이미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라우이 총리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현재 버티기 국면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지난 2009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월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2분기 실적도 그다지 네.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봤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기업들이 주 초반, 시즌 주 초반보다는 2주차에서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둠으로써 발표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를 좀 희석시키는 내용으로 이행이 됐었습니다만 3분기에도 현재 이번 주 초의 실적 분위기는 좋지 않은 형태가 그대로 아직까지는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로이터가 3분기 S&P 500 기업의 실적 전망이 평균 2.6% 하향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리서치 업체인 팩트세트가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2.7%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치상의 큰 변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에 11분기 만에 S&P 500 기업이 첫 마이너스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분위기로서는 오늘 뉴욕 증시가 별반 힘을 못 쓰는 이런 내용에도 현재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 카드 이런 기대감으로 그동안 끌고 온 부분이 있었지만 이미 이 카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3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확연하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제로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영국 캐머런 총리가 긴축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계속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 국민들의 불만도 계속 거세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영국 소식은 참 오래간만에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긴축 이행, 당초는 2015년에서 16년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보다 한 3년 정도 더 이행의 기간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긴축 이행의 속도가 현재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세원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BBC 회견을 통해서 2015년과 16년도까지 17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을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의료나 교육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복지 부분의 지출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세금, 특히 소득세 증세 내용을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현재 국민들이 다소 현재 불만이 상당히 많은 흐름입니다. 특히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부동산세, 대저택에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조금 더 올리자는 그 제안을 내놨는데요. 캐머런 총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서 이 내용은 다소 국민들의 불만을 현재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의 긴 국경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 매출은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하죠.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늘어난 것은 확연하죠. 네. 국경절 연휴가 워낙 기니까요. 소매업체 매출은 늘어났지만 지난해보다는 못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를 통해서 지난 9월 30일과 지난주였죠. 10월 8일까지 소매 매출을 집계한 결과 매출 규모가 8,006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는 17.5%가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15%가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2.5% 정도가 현재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국경절 휴일이 올해보다는 하루가 줄었었는데요. 이보다 하루가 늘어난 올해 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지난해보다 현재 올라오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역시 중국의 소비자들도
수출 경기의 부진 이런 여파로 인해서 씀씀이가 조금 좀 줄어든 그런 절약형 소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중국은 내수 경기가 43%를 차지하고 있고 내후년까지 되도록이면 이 내수의 비중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현재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3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는 국경절 연휴에 대한 구매 관리자들의 그 상당한 기대가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승현 과장님,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유럽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시아 성장 둔화 우려에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닥스 지수가 가장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그 닥스 지수와 이제 프랑스 까크 40 지수가 거의 1.5%, 1.45%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제 FTSE 100 지수는 이제 0.5%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IMF 세계은행 그 연차 총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계은행에서 동아시아 그 경제 성장 전망치를 11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이제 수급을 조금 압박하면서 하락 요인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유럽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 역시 뭐 같은 이유로 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나스닥 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기술주의 부진, 뭐 기술주의 실적 자체가 조금 부진한 이유로 나스닥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애플하고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계속 그 실적 요인들이 좀 좋지 않다라는 요인들로 페이스북의 주가 부진을 계속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의 조금 하락을 오늘 전일장에서도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9% 하락을 했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큰 폭인 0.76%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글로벌 증시가 양적 완화 카드로 한동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더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호재보다 악재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뭐 일단은 박미래 앵커님 말씀처럼요. 지금은 단기적인 호재 찾기에 조금 급급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호재 자체가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부분이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시장은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업들에 대해서 한 2.7% 정도 하향하는 전망을 좀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여론보다는 약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 더 크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펀드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 18일째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투신권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 자체도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온지언정 지수 자체는 크게 오름폭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을 또 한 가지 더 뽑는다면요. 일단 IT 전기전자로 대비되던 우리나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서도 힘을 조금씩 잃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화학주라든지 정유주가 어느 정도의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증시 자체의 힘이 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기는 상당히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2000선 안착에는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투신권의 매물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 분위기는 여전히 좋더라고요. 정승영 과장님, 네. 어제장 마감 어땠습니까? 네,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현물은 매수하고 그리고 선물은 4천 계약 이상 이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 수급의 파생 시장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그 이번 주간 자체는 선물 옵션 시장이 가장 그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현재 그 파생 포지션으로는 그 265, 코스피 200 지수로 265를 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물 옵션 주간에는 외국인의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결과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그 수급 요인을 압박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이상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시장의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이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뭐 기간의 수급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기간이 매수세로 조금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을 조금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같은 업종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주를 예를 들면 이제 SM이 이제 YG엔터가 이제 급속도로 10만 원을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SM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YG엔터가 눌리면서 SM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흐름이다. 같은 업종 내에서 한쪽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다른 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했던 그런 업종들이 또다시 이제 상대적으로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올라가는 이런 강세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세장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투자의 여력을 조금 더 견지를 하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코스피 쪽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업종이 증권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제장 업종의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음식료, 의약품, 전기, 가스업 정도만 이제 강세를 보이고요.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철강, 금속, 기계, 은행, 증권, 건설업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권의 사실 모멘텀이 2,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뭐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일부 상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의 그 유동성의 자금들이 QE1과 QE2에 비해서는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상승 모멘텀들은 코스닥 시장의 자금들이 증권주에 유입되는 시점 그리고 Q3가 실물 경기에 이어지면서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들의 상승 트렌드가 갖춰졌을 때 이제 코스피의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약세의 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는 아직까지는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인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일단 먼저 포스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지금 일단은 증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불어나지 않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SK텔레콤이죠. 포스코의 지분을 1.4%를 처분했습니다. 일단 시간의 매매로 처리를 했는데 3% 정도 더욱더 할인된 가격으로 좀 처리를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철강업종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중국 모멘텀 자체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부양 정책 자체가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만큼 지금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건설주라든지 철강 기계업종 자체가 조금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나타내려면 철강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종이 조금 더 힘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힘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적인 관점에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의 심리를 좀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요일 도로는 옵션 만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비상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안철수 정책 테마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만큼 교육주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헌위원회를 만들겠다, 신설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비상교육이라든지 디지털 대선 같은 테마주에 대해서 지금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주 같은 경우에 꾸준히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비상교육이 가장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지켜보시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던데요. 어제 업종별 흐름은 또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의 시장 뭐 전체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유통, 방송,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음식료, 디지털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 일반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서비스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한국사이버걸제, 다날, 뭐 이런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 이제 전자결제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힘입어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요. 대부분 10% 넘게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종목. 뭐 이전에는 그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뭐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면서 모바일 게임주가 많이 갔고요. 그리고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어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놀자주라 그러는데 이제 네. 그런 주식 위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 종목군 위주로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줄줄이 강세를 이어갔는데 그 가운데 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네,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당히 크게 올랐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아니면 다날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만큼 시장 자체 분위기가 바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좀 기록하는 종목군이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사업, 그리고 모바일 게임 관련주죠. 거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그만큼 코스닥 자체는 벌써 시장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에 대비되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상승이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2년 전이나 3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풍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겹치면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사양산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신사업이죠. 그래서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그래서 PC 게임주는 요즘에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편리한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쪽으로 접근성이 좀 용이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도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를 조금 인식하시는 차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많이 오른 듯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때가 초입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벌써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빠르게 좀 파악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또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신사업이죠.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 유전자 진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는 기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어느 정도의 기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체 기술이라고 하죠. 자체 기술 부분은 마크로젠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이슈가 되면서 어제 10% 정도의 오름폭을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군이 지금 시장을 빠르게 발맞추어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먼저 코스피 쪽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외국인이 3,760억 가량 이제 매수를 보이고 그리고 선물은 4,300계약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파는 그런 시장의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현물의 매수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없는 트렌드예요. 결국에는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포스코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B금융 이런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NHN 그리고 한국타이어, CJ제일제당 이런 순으로 기관은 매수의 상위 종목군들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매도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그리고 코스피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NHN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이 샀던 종목을 팔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외국인은 NHN 그리고 삼성 SDI, 한국타이어 그리고 호남석유, SK 이런 순으로 외국인은 순매도 상위 종목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물산, 한진해운, 현대위아 순으로 순매도 순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제 포스코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거 조금 특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인 순매수 상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그리고 다음 성광밴드, 그리고 이지 종목군을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메디톡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제, 그리고 서울반도체 종목군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특징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은 파라다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남은 호재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어느 정도는 지금은 1차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좋을 때 팔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매집 구간이 나타났던 때가 많은 구간이죠. 많은 구간에서 매집대가 나타났고요. 지금 딱 19,0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2만원대 조금 걸어 놓으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1차적으로 매도를 좀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 상위 종목군도 또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메가스터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 YG 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 있었다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파이프라인 관련 수주에 대한 공시가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에 뭐 정부의 셰일가스 개발 정책 이러한 수혜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전일 이라크 파이프라인 EPC 프로젝트, EPC라고 하면 이제 설계, 구매, 시공까지 다 맡아서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요. 1,400억 원 수주를 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뭐 국제 입찰을 통해서 수주한 최초의 EPC 사업이다. 동사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수주를 통해서 향후에 노후 파이프 교체라든가 신규 건설을 포함한 어떤 추가 수주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 사실 5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 동사의 어떤 자원 개발이라든가 액화 화학 플랜트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파이프라인 관련한 자원 인프라 사업 이 부분까지도 좀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또 영업 이익의 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금 증권사들의 동사에 대한 목표가를 좀 보자면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좀 상향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따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지만 현재 주가에서 지금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부분 10% 좀 넘는 그러한 구간인데요. 실제 만약에 매매에 참여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뭐 한 10% 정도 그 이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매매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일전에 이제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유관 공기업에 8,700억 원 출자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셰일가스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 좀 그러한 개발을 좀 하겠다. 아주 이런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2013년도에 해외 사업, 미얀마 광부 생산 이런 부분도 연간 한 300억 원 이상 추가로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주가는 좀 이미 그 부분을 좀 반영하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또 우려되는 부분은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될 텐데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전망입니다.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였기도 했고요. 이러한 기대감 부분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사실상 실적에는 아직까지 좀 반영이 된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올해 상승률을 좀 보자면 3월달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한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4만 원 가격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의 그러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막 많이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잘못 지금 신규 매수를 접근했을 때는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 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7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7만 원대 부분이 안착이 되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계속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7만 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실계 극대화를 위해서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겠고요. 보유자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7만 원 지지 확인 후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앞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포스코. 어제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유입이 됐더라고요. 이 종목 흐름도 짚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된 이유, 포스코라는 종목인데요. 외국인 수입이 좀 잡힌 이유는 시간에서 그 블록딜이 있었죠. SK텔레콤 측에서 포스코 지분을 1.4% 매각을 했죠. 일전에 보유하고 있던 2.84% 이 지분에서 절반 정도를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의 자산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매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체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뭐 이렇게 많이 했다기보다는 블록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 전체적인 수급에도 어제 전일 영향을 주게 됐죠. 외국인들이 원래 장 마감할 때 매도였었는데 매수로 아마 전환되는 것을 나중에 시간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제 블록들이 있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면 일전에 사실 지난달에 27일 날 그 블록딜을 추진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좀 불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면서 좀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딜이 성사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그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은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매각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러한 오버행 이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포스코 PBR을 보면 0.8배 정도 수준,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2005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의 PBR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좀 존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아직까지 철강 업황 같은 게 좀 불안한 상태죠. 지금 제품 가격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업황은 좋지 못하지만 현재 지금 원재료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면서 하락 구간에 좀 거의 온 상태로 좀 보고 있고 좀 하락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실적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축소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추가적인 좀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부분을 좀 보자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이 실적의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반영되는 시기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자면 내년에 한 1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지속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좀 하락을 했고요. 블록딜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게 됐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눈에 띄죠. 이러한 부분이 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일단 제가 매수가는 35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정도 35만 원 전후한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좀 긴 시각에서 보고 내년 한 1분기를 보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35만 원,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4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블록딜이라는 재료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35만 원 전후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 상장지수펀드가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급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 편중 등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국내에서 상장지수펀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면서 양적으로는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거래 편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129개 ETF 종목 가운데 단 2개 종목의 거래 대금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등 심각한 거래 편중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129개, 순자산 규모는 13조 3,69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ETF 출범 첫 해인 2002년의 순자산 규모에 비해 39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ETF 시장이 거래대금이나 순자산 모두에서 몇몇 종목 위주의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순자산 면에서는 불과 5개 종목이 전체 순자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7조 6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래 비중을 보면 이 같은 편식 구조는 더 심해지는데요. 최근 한 달간 ETF 시장의 거래대금은 11조 9천억 원인데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2개 종목의 거래대금 합계가 무려 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단 2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거래 비중이 전체 시장의 1%를 넘는 종목 수도 5개에 불과합니다. 네.
정부의 90 대책 발표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자 국내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정부의 90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건설사들도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업체들이 경품 제공, 할인 분양 등 혜택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고객 모시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 건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 지난달 24일 이후 서울 천호동의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 대해 기존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전액 무이자로 바꿔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안심 보장제도를 적용해 준공할 때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도 인천 송도 아트윈 프로지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추첨 이벤트를 10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건설 역시 계약한 아파트를 임대하라는 계약자와 임차인을 직접 찾아 소개해주는 전세 1:1 매칭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마케팅에 다시 힘을 쏟는 것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 이후 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삼성물산, 대림산업이 공동 시공하는 가재울 레미안 이 편한 세상의 경우 지난달까지 7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었지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면서 할인 분양 혜택이 부각돼 현재 20가구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 말에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예, 정부는 8일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현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뒤 12일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 간 피해 방안 발표를 서로 떠넘기며 혼선을 보이는 등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록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 지역 피해 구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5일에서 7일 현지에서 벌인 1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로 인한 인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